살을 내는 듯한 겨울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바람은 낡은 건물의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칠흑 같은 아스팔트 위로는 도시의 불빛이 번져 흐릿한 강처럼 흘러내렸다. 이 차가운 절망의 도시 속에서 서유진은 얇은 코트 하나에 의지한 채 어린 아들 민준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쁜 숨소리는 어미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주상복합 건물이 거대한 성벽처럼 서 있었다. 눈부신 조명과 견고한 대리석 외벽은 그녀가 속한 비참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이곳은 강태민 민준의 아버지이자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남자가 사는 곳이었다. 희미한 희망, 어쩌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건물의 육중한 유리문이 마지못해 열렸다. 로비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진의 얼어붙은 뺨을 스쳤지만 그 온기는 그녀의 마음까지 녹이지는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을 향해 소리 없이 올라가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아이의 병든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가운을 걸친 강태민은 와인잔을 손에 든 채 불청객을 향해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시선을 던졌다. 그의 뒤로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장식된 잡지 화보에서나 볼 법한 거실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유진과 민준이 단 하루라도 누려보지 못한 온기와 안락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짓이야, 서유진. 여기까지 찾아와서 뭘 어쩌자는 거지. 태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유진의 흠뻑 젖은 모습과 그녀 품에 안긴 아이를 마치 길가의 오물처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신발과 해진 코트 자락에 머물렀다가 경멸적으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그에게 그녀는 이미 끝난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일 뿐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민준이가, 아이가 너무 아파요. 열이 펄펄 끓는데 밖은 너무 춥고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괜찮으니 이 비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애원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그녀는 자존심 따위는 버린 지 오래였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연극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대신 귀찮음과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그에게 이 상황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고,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태민은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그의 심장은 아마도 저 대리석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듯했다. 그의 세계에서 약자는 그저 이용하고 버리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한때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를 위해 그녀는 더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당신에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한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요. 의사로서의 양심도 없는 건가요? 유진은 그의 직업을 언급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따위는 자신의 야망 아래 묻어버린 남자였다. 태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이내 그의 얼굴에는 다시 냉혹한 가면이 씌워졌다. 그는 거실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지혜야, 잠깐 나와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어. 그의 목소리에는 유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려는 악의가 가득했다. 잠시 후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다. 진성그룹의 외동딸이자 태민의 약혼 여인 오지혜였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태민과 같은 종류의 경멸과 함께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태민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유진에게 말했다. 어머, 태민 씨. 이런 분까지 상대해 줄 필요 없잖아요. 경비원들은 뭘 하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존재를 자신의 완벽한 삶에 끼어든 불쾌한 벌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태미는 약혼녀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고 싶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유진의 발 앞에 던졌다. 지폐 몇 장이 흩어져 젖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닌 모욕이었다. 이거면 병원비는 충분하겠지. 이걸로 해결하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어디서 뭘 하든 그 아이랑 어떻게 되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가차없이 잘라내고 있었다. 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는 모든 것을 주겠다던 남자가 이제는 돈으로 그녀의 사랑과 아들의 존재를 모욕하고 있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민과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나 원망이 아닌 반드시 살아남아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는 서늘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바닥에 떨어진 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유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두 사람의 비웃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늘 밤 이 혹독한 비와 함께 그녀의 미련과 순수함은 모두 씻겨 내려갔다. 남은 것은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뿐이었다. 건물을 빠져나온 유진은 다시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오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비록 지금은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고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강태민 그가 오늘 버린 것은 단순한 여자와 아이가 아니었다. 그가 버린 것은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밤의 장막 너머로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만들고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남자와 같은 높이에서,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볼 것이다. 그날 밤 서울의 한 구석에서는 한 여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바로 그 폐허 위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또 다른 여자가 태어나고 있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그녀의 앞길은 여전히 어둡고 험난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먼 곳의 빛을 보고 있었다. 그 빛은 복수의 빛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 유진의 눈물은 빗물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맹세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상처는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갑옷이 될 것이고 그 맹세는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강태민이 던진 돈다발은 여전히 그의 현관 앞 차가운 바닥 위에서 비에 젖고 있었다. 그 돈은 곧 다가올 그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표처럼 보였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8년이라는 시간을 싣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비참했던 겨울밤의 상처는 서유진의 인생에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지만 그 기억은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채 절망에 떨던 24살의 어린 여자가 아니었다. 32살의 서유진은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별 건축사 사무소 엘리시안의 수석 디자이너였다. 엘리시안의 사무실은 서울의 중심부 최첨단 빌딩의 25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복잡한 도시의 마천루가 한눈에 들어왔고 실내는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듯 흰색과 회색 그리고 차가운 금속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서유진은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여왕과도 같았다. 그녀의 책상은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거대한 설계 도면과 최신형 태블릿 그리고 수십 개의 전문 서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이끌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콘셉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젊은 건축가들의 눈이 빛났다.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시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과 면에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확신과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녀의 날카롭고 이성적인 표정은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액자 속에는 이제 9살이 된 아들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유진이 이 차가운 세상과 싸워나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보상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미소를 보며 갑옷을 입고 매일 밤 그 미소를 떠올리며 지친 몸을 뉘었다. 퇴근 후 그녀가 향하는 곳은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가 아닌
조용한 강변에 위치한 아담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빌라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발소리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민주는 8년 전에 그 약하고 병들었던 아이가 아니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란 아이는 유진의 세상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었다. 저녁 식탁에서 민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제잘거렸다.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은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그리고 과학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이야기까지. 유진은 아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녀에게 이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했다. 그녀는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지난 8년간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며 일에만 매달렸다. 다음 날 엘리시안의 대표인 최인석 이사가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최 이사는 8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유진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를 거두어준 은인이자 멘토였다. 그는 묵직한 표정으로 거대한 프로젝트의 조감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서 팀장,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혹은 가장 위험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가 들어왔어. 조감도 속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웅장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초고층 빌딩이 그려져 있었다. 센츄리 타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진성그룹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그야말로 세기의 프로젝트였다. 총 사업비만 수조 원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은 모든 건축사 사무소의 꿈이었다. 유진의 눈빛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네요.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유진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수십 개의 아이디어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최 이사의 다음 말은 그녀의 심장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진성그룹의 강태민 부회장이라는 점이야. 강태민. 그 이름이 유진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8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마음의 벽에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날 밤에 차가운 빗소리, 아들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그녀를 향해 던져지던 돈다발과 경멸의 웃음소리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지한 최 이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 팀장, 괜찮아? 당신과 강 부회장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은 알고 있어. 만약 힘들다면 굳이 이 프로젝트를 맡지 않아도 괜찮아.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들끓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흥분감까지.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 모든 흔들림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빙산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피해야 할 악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8년 동안 기다려온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도망치기 위해 건축가가 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그녀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이 길을 걸어왔다. 아니요, 이사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유진은 조감도를 향해 손을 뻗어 그 중심부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과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는 없죠. 이건 서유진 개인의 일이 아니라 엘리시안의 수석 디자이너로서의 일입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최 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네. 서 팀장을 믿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마음껏 실력을 펼쳐 보이게.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우리가 따내야만 해. 그는 그녀가 단순히 프로젝트를 따내려는 것이 아님을 그 이상의 무언가를 증명하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이 다른 건물들을 압도하며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8년 전 그녀는 저 거대한 제국의 문턱에서 무참히 쫓겨났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당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들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도 혹은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건축가였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깨끗한 설계 용지를 펼쳤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오만함, 그의 야망,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완벽주의. 그녀는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거침없이 첫 번째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위한 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는 선전포고였고, 아들과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어벽이었다. 그녀의 눈은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이 게임의 설계자는 바로 그녀 서유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사무실에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유진은 홀로 남아 불을 밝혔다. 그녀의 앞에는 수많은 자료와 스케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8년 동안 억눌려 왔던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했다. 그날 밤의 치욕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대신 복수라는 이름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를 완성할 무대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진성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창밖의 풍경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방 안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진성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정점에는 강태민 부회장이 옥좌에 앉은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있을 센츄리타워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의 최종 심사위원장이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강태민을 더욱 단단하고 냉혹하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미숙한 치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철저한 계산과 야망으로 다져진 권력자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수조 원이 움직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진성그룹의 확고한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할 생각이었다. 그에게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승자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안지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태영건설이라는 답이 정해져 있었다. 태영건설은 국내 최고의 건설사일 뿐만 아니라 정재계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었다. 그들과의 결합은 진성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다. 반면 마지막 발표 순서로 배정된 엘리시안이라는 건축사 사무소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기껏해야 중견급인 그들이 감히 이 세기의 프로젝트에 명함을 내민 것 자체가 가소롭게 느껴졌다. 다음은 엘리시안 건축사 사무소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비서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강태민은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괜 채 서류를 뒤적이던 시선을 마지못해 입구로 돌렸다. 그의 눈에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팀원들을 이끌고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순간 강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여자의 얼굴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쳐 지나간 얼굴 중 하나일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능력 있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종류의 커리어 우먼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특별히 인식하지 않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서유진은 심사위원석의 가장 중앙에 앉아 있는 강태민을 발견했다. 8년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더 오만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이 순간을 시뮬레이션해왔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대신 오직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과 전문가로서의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시안의 수석 디자이너 서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꿈꾸는 미래의 상징, 센츄리 타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의 흡인력으로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서류만 들여다보던 임원들의 고개가 하나둘씩 그녀를 향해 들렸다. 무시로 일관하던 강태민조차도 저도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스크린을 주시하게 되었다.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회사들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그녀는 건물의 화려한 외관이나 높이를 자랑하는 대신 공존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철학적인 화두를 던졌다. 그녀는 센츄리 타워가 단순히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논리는 정연했고 비전은 명확했다. 그녀가 제시한 디자인은 혁신 그 자체였다. 건물의 외벽은 태양광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특수 패널로 덮여 있었고 각 층마다 실내 정원을 배치하여 건물 스스로 공기를 정화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건물의 저층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문화 공간으로 설계하여 건물이 도시와 분리된 섬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부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발표에 깊이 빠져들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펼쳐내는 건축의 세계는 그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과 자본의 집약체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하지만 감탄과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 손짓, 그리고 가끔 스크린을 떠나 심사위원석을 향하는 그 단호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끈질기게 자극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안전과 구조적 신뢰성을 강조할 때 그 목소리 톤은 기묘할 정도로 익숙하게 들렸다.
그는 이 불쾌한 익숙함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애썼지만 기억의 파편들은 안개 속처럼 흐릿하기만 했다. 프레젠테 ATION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희 엘리시안의 설계는 가장 혁신적인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공법은 태영건설이 제시한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6개월 단축시키고 총 사업비는 15%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영건설의 제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매우 도발적인 발언이었다. 마침내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 거슬리는 여자의 자신감을 꺾어놓고 싶었다. 서유진 팀장, 디자인의 철학은 인상 깊지만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들리는군요. 그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공격을 시작했다. 15%의 비용 절감이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로 진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도박판으로 만들 셈입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희미한 미소까지 띠며 태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미소는 그가 8년 전 그녀에게 보냈던 그 경멸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기술은 결코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이 아닙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능숙하게 조작하여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와 해외 시공 사례들을 띄웠다. 이 기술은 이미 유럽과 북미의 여러 초고층 빌딩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안전성은 기존 공법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마 부회장님께서 검토하신 자료가 조금 오래된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받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은근히 지적하며 역공을 가했다. 강태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여자가 참을 수 없이 거슬렸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신 네 같은 작은 회사가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영건설과 같은 거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와 위기관리 능력 없이 어떻게 수많은 변수들을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닌 규모와 권력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고 확신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후 다시 강태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부회장님 건물은 회사의 이름값이나 로비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건물은 가장 정직한 설계도 한 장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짓는 것입니다. 저희 엘리시안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부회장님께서 더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순간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과 그 흔들림 없는 눈빛, 그것은 8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한 여자의 눈빛과 정확히 겹쳐졌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 서늘한 눈빛,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흐릿했던 안개가 걷히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형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 유, 진. 프레젠테이션은 끝났다. 유진은 팀원들과 함께 묵례를 하고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의 온몸은 차가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극심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8년 전 그 비참하고 초라했던 여자가 지금 저렇게 눈부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심장부에 칼을 겨눌 리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지금 당장 엘리시안의 서유진 팀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심하게 잠겨 있었다. 과거라는 이름의 망령이 마침내 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다. 그가 한때 비웃으며 내쫓았던 그 망령은 이제 그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강태민의 집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상층에 위치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불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방금 비서가 가져온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유진, 엘리시안 수석 디자이너. 파일 표지의 글자들이 그의 망막 위에서 불타는 낙인처럼 아른거렸다. 그는 거의 10분 동안 미동도 없이 그 파일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정보들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심장은 차가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 졸업 직후 엘리시안에 입사 후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업계의 신데렐라로 부상. 그리고 가족 관계란에는 단 한 줄, 아들 서민준. 그 이름이 그의 눈을 찔렀다. 8년 전 빗속에서 고열에 시달리던 그 작은 아이. 그는 자신의 기억력을 저주했다. 왜 그토록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을까? 아니, 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던 것이다.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더러운 과거를 봉인해 버렸었다. 하지만 그 과거는 유령이 되어 돌아와 이제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서유진. 그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읊조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그녀의 눈부신 성공이 순수한 재능과 노력의 결과라고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향해 겨눠진 8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복수극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센츄리 타워 부지의 지질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프레젠테 ATION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강태민이 지금쯤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감정적인 복수는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완벽한 실력과 논리로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프레젠테 ATION이 끝난 직후부터 태영건설과 진성그룹 프로젝트팀 사이에 무언가 부정한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태영건설이 제출한 설계안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했다.
특히 그들이 제안한 기초공법은 해당 부지의 연약한 집안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것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커나 사설 탐정을 고용하지 않았다. 대신 업계에 존경받는 구조기술 전문가와 지질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고 태영건설이 최근 몇 년간 진행했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 건축가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영건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진성그룹 내부의 누군가는 그것을 묵인해주고 있었다. 한편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동원하여 엘리시안의 제안서에서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려 했었다. 하지만 유진의 계획안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 어떤 반박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엘리시안을 탈락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유진의 혁신적인 제안에 매료된 몇몇 임원들이 공정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진성그룹의 총수 강만철 회장의 불호령이 부회장실 전체를 울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태민을 경멸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다. 강 회장은 아들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 사적인 감정이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망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시장에 떠도는 불온한 소문들을 모두 보고받은 상태였다. 고작 건축사 사무소 하나 때문에 이사회가 시끄럽고 벌써부터 증권가에서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다. 내 놈은 지금 내 개인적인 감정 노름으로 내 평생의 역작에 재를 뿌리고 있는 개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냉혈한이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무능함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태민은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변명은 필요 없다. 결과로 보여 태영건설이든 그 뭐냐 엘리시안이든 잡음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해. 만약 이 프로젝트에 단 하나의 흠집이라도 생긴다면 내 부회장 자리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는 태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가 결코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아버지의 질책으로 궁지에 몰린 태민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서유진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더욱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의 비이성적인 집착은 오히려 임원들에게 엘리시안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를 심어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었다. 진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견고한 벽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균열의 중심을 서유진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조사는 마침내 결정적인 한 사람에게로 수렴되었다. 진성그룹 건설사업부의 박성철 차장. 그는 태영건설이 제출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승인한 실무 책임자였다. 그리고 유진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최근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유진은 박 차장에게 직접 접촉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제3자를 통해 익명으로 그에게 작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센츄리 타워 집안 보고서 재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것은 협박이 아닌 경고이자 기회였다. 그녀는 박 차장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거대한 댐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붕괴되는 법이었다. 며칠 후 최종 심사일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영건설의 비리 증거들이 담긴 익명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태영건설은 박 차장을 매수하여 집안 조사 보고서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센츄리 타워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것이고, 진성그룹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총책임자인 자신에게 돌아올 터였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실투성이인 태영건설을 감싸 안고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증오하는 여자 서유진의 손을 잡고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그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독한 알코올이 그의 타는 듯한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창밖의 도시 야경은 마치 그를 비웃는 것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8년 전 그는 한 여자의 간절한 애원을 비웃으며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그 지옥의 문턱에서 과거의 망령과 마주서 있었다. 제국의 거대한 성벽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종 결정의 날, 진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창밖의 하늘은 더없이 맑았지만 회의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감정을 감춘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혼란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익명의 보고서는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진실을 덮고 태영건설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셈이었다. 그렇다고 서유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8년간 자신을 기만해온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과거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딜레마의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진성그룹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이 동시에 걸려 있었다. 이사들은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법무팀의 호의 아래 서유진이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태민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서유진 팀장 최종 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곳에서 비리라도 폭로하려는 것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가 예상했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뇌물이나 협박 폭로 같은 진흙탕 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건축가로서 실력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이사회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저희 측에서 발견한 중대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보충 자료를 공유하고자 긴급히 이 자리를 요청드렸습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논리적이어서 누구도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태민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준비해온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영건설의 비리, 장부가 아닌 복잡한 지질 데이터와 구조역학 시뮬레이션 그래프였다. 저희는 최근 입수한 정밀 지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제안된 두 설계안의 장기 안정성에 대한 최종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입수안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영건설이나 박성철 차장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오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 결과만을 제시했다. 그녀는 먼저 태영건설이 제안한 기초 공법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했다. 스크린 위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거대한 센츄리 타워의 가상 모델 아래 집안이 미세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10년, 20년이 지나자 건물 곳곳에 붉은색의 위험 신호가 깜박였다. 50년 후 시뮬레이션 속의 타워는 임계점을 넘어서며 구조적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 회의실에서는 나직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보시다시피 현재 태영건설이 제안한 공법은 해당 부지의 특수한 연약 지반층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진성그룹의 안전과 명성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태영건설의 심장을 찔렀다. 태영 측 임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어서 유진은 엘리시안의 수정된 설계안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새로운 특허 공법을 적용한 완전히 새로운 기초 설계를 제시했다. 같은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하자 결과는 놀라웠다. 100년, 200년이 지나도 센츄리 타워는 그 어떤 구조적 결함도 보이지 않은 채 반석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이 새로운 공법이 기존 제안보다 오히려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성 분석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제시했다. 그것은 완벽한 한 수였다. 그녀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팩트를 나열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녀는 강태민과 그의 동맹들에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날 마지막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준 셈이었다. 이제 선택은 다시 강태민의 몫이었다. 이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도 태영건설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무능을 넘어 진성그룹에 대한 배임행위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은 강태민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조소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전문가로서의 냉철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순간 태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그는 8년 동안 그녀를 비참한 과거의 망령으로만 여겼지만 그녀는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인이 되어 돌아왔다. 마침내 회의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있던 강만철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결정은 명확해졌군.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센츄리 타워 프로젝트는 엘리시안에게 맡긴다. 이사회는 이해 없겠지. 그의 말에 감히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미는 굴욕감의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 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자료를 챙기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서유진 씨. 강태민이었다. 그는 텅 빈
회의실 복도에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억지로 억누른 패배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그림인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접근한 거겠지. 8년 동안 나를 향한 복수심으로 칼을 갈아왔던 건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에게서 감정적인 동요라도 이끌어내고 싶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극이었다고 인정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의 패배를 조금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흥미없는 건축물처럼 무감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복수라뇨. 부회장님께서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저는 그저 건축가로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고의 건물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최고의 설계안이 선택된 것뿐이죠.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잔인하게 태민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에게 그는 복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일하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클라이언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의미였다. 8년 전 그가 그녀를 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했던 것처럼 이제 그녀는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때 다급해진 태민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이, 그 아이는 내 아들인가?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가 8년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이었다. 유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붙잡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며 서늘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아들에게 아버지는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그의 손을 가볍지만 단호하게 뿌리치고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다. 강태민은 마치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었다. 그는 아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강태민에게 패배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독이었고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오만함이라는 기둥을 좀먹는 산성이었다. 이 사회에서의 굴욕적인 패배와 서유진의 얼음장 같은 마지막 말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파괴적인 본능을 깨웠다. 그는 더 이상 센츄리 타워라는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진성그룹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유진이라는 세 글자를 어떻게 자신의 발 아래에 꿀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세게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언론이었다. 진성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 아래 주요 경제지와 방송사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엘리시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엘리시안이 중소규모의 사무소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과연 수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급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기사들은 교묘했다. 직접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대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의 전문가 의견과 같은 모호한 출처를 인용하며 엘리시안의 재정 안정성과 기술력에 대한 불신을 교묘하게 심어놓았다. 심지어 몇몇 타블로이드지는 서유진의 사생활을 캐내려들며 그녀가 불미스러운 스캔들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랐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엘리시안의 사무실은 연일 빗발치는 문의 전화와 취재 요청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몇몇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인석 이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유진의 사무실을 찾았다. 서 팀장,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야. 진성그룹이 우리를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공중분해될지도 몰라. 하지만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는 서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새로 수정한 센츄리 타워의 세부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최 이사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사님, 파도가 높을수록 유능한 뱃사공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강태민 부회장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자는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민이 더럽고 비열한 방식으로 나올수록 그녀의 정당성과 실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즉시 대응팀을 꾸렸다. 그녀는 감정적인 반박 대신 오직 팩트와 데이터로만 승부했다. 엘리시안의 견실한 재무제표와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세계적인 구조기술 권위자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주선하여 엘리시안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언론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자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관공서에서 갑작스럽게 엘리시안 사무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과 세무조사를 통보해왔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보이지 않는 손이 행정 시스템 전체를 움직여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휘두르는 비겁한 폭력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이라는 다윗은 그저 순진한 목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8년간 단 한순간도 안일하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작성한 모든 서류와 보고서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완벽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도 그녀는 몇 년치의 회계 장부를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제출했다. 까다로운 안전점검에도 그녀의 사무실은 모든 규정을 칼같이 지키고 있었기에 그 어떤 흠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이 던지는 모든 진흙덩어리를 완벽한 방패로 막아내고 있었다. 태민은 자신의 공격이 번번이 막히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엘리시안의 핵심 인력들을 빼내려 시도했다. 그는 헤드헌터를 통해 유진의 팀원들에게 현재 연봉의 서너 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센츄리 타워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를 담당하는 핵심 엔지니어에게는 진성그룹 계열사의 임원직까지 제안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충성심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유진의 팀원 중 단 한 명도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유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유진이라는 건축가의 비전과 리더십을 존경했고 그녀와 함께
세기의 역작을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들에게 진성그룹의 돈은 모욕적인 제안에 불과했다. 이 소식이 태민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다. 강태민의 비이성적인 집착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진성그룹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센츄리 타워 프로젝트를 둘러싼 끊임없는 잡음은 주식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다. 그룹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강만철 회장이 태민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집무실은 태민의 방보다 훨씬 고풍스럽고 위압적이었다. 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방에 들어왔음에도 한참 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붓글씨에만 집중했다. 마침내 마지막 획을 끝낸 그는 붓을 내려놓고 싸늘한 눈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내 놈이 버리고 있는 유치한 소꿉장난은 언제 끝낼 생각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의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고작 계집 하나에게 휘둘려서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 내 놈 눈에는 하락하는 주가와 등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는 게냐. 이게 내가 너에게 경영을 맡긴 결과란 말인가. 아버님, 그것은 태민은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서유진이라는 그 아이 내가 따로 알아보았다. 실력도 있고 배짱도 있더군.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아이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쓸데없는 잡음은 오늘부로 모두 끝내.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아버지의 명령은 태민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서유진 앞에서 완벽하게 항복하라는 의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전쟁에서 적이 아닌 아버지의 손에 의해 강제로 무장 해제당한 셈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강 회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물었다. 그의 눈빛은 만약 불복한다면 정말로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담고 있었다. 태민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그는 패배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여자에게, 그리고 자신을 가장 믿어주지 않던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자신의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공허함과 함께 맹독 같은 증오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전공법으로는 서유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단단하고 영리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려는 단 하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 그의 비틀린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 서민준이라는 이름 석자에 머물렀다. 그가 시작한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어둡고 더 파괴적인 핵을 품은 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만철 회장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 진성그룹을 둘러싼 소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엘리시안을 향한 악의적인 언론 공격은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었고 지지부진하던 각종 인허가 절차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센츄리 타워 프로젝트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첫 찹을 뜰 준비를 마쳤다. 표면적으로 모든 것은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서유진과 그녀의 팀은 완벽한 설계를 현실로 옮기는 작업에 온전히 몰두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조류가 격렬하게 흐르고 있었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증오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억압된 분노는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뒤틀린 형태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서유진과 그녀의 아들 서민준의 사진을 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는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할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둑이 터져버렸다. 한 시사주간지의 탐사보도팀이 센츄리 타워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특종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태영건설이 진성그룹의 실무 책임자였던 박성철 차장을 거액의 뇌물로 매수하여 집안 안전성 보고서를 조작했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즉 조작된 보고서의 원본과 뇌물이 오고 간 계좌 내역까지 상세하게 공개했다.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 문제를 넘어 수많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 언론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고 분노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단 한 사람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터뜨린 폭탄이었다. 그녀는 박성철 차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끝내 침묵을 선택하자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을 통해 자신이 입수한 모든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부정을 바로잡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오염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외과 수술과도 같은 조치였다. 스캔들의 불똥은 당연하게도 진성그룹으로 튀었다. 태영건설의 비리는 명백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그러한 부실투성이 기업을 하마터면 세기의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할 뻔했던 진성그룹의 무능함과 도덕적 해이를 향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강태민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국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강만철 회장의 집무실에는 지옥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긴급 대책 보고서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창밖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진성이라는 제국을 향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직 냉혹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위기 속에서 그의 생존 본능은 그 어떤 도덕이나 혈연보다도 우선했다. 그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긴급 이사회와 기자회견을 준비해. 그리고 태민이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잠시 후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예를 할 때 쓰던 오래된 문진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나는 뱀을 잡을 때 머리부터 내리친다. 꼬리를 잘라봤자 꿈틀거리며 사람을 성가시게 할 뿐이니까. 그의 말은 비유였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의 역할을 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아버님,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태민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강 회장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네가 뭘 수습한다는 말이냐. 불을 낸 놈에게 소방수를 맡길 수는 없는 법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칼날보다 더 잔인했다. 태민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나는 진성그룹의 회장이기도 하다. 때로는 아들을 버려야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순간도 있는 법이지. 그의 손이 태민의 어깨를 떠났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너는 오늘부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난다.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해라. 그것이 네가 진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다. 강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가 그룹을 위해 자신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리의 최종 책임자로 낙인 찍혀 법의 심판대 위에 제물로 바쳐질 운명이었다. 아버님, 제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는 절규했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모함이든 진실이든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대중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느냐는 것이다. 강 회장은 몸을 돌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가보거라. 이제부터 너는 진성그룹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다. 강태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수많은 임직원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어제까지 그에게 고개 숙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1시간 뒤 대한민국 전체가 강만철 회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다. 노회한 경영자는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쇄신의 첫 번째 조치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강태민 부회장을 즉각 해임하고 모든 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 진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대중의 분노는 강 회장의 단호한 조치에 점차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을 칭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제국은 다시 견고해졌다. 오직 한 사람 강태민만이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TV 화면 속 아버지의 냉정한 얼굴을 보며 텅 빈 웃음을 흘렸다.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진실은 기업의 비리가 아니라 혈연조차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권력의 비정함이었다. 강태민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한때 그의 권력과 부를 상징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도시의 야경을 가둬놓은 거대한 유리 감옥이 되었다. 그는 며칠 동안 소파에 박제된 듯 앉아 있었다. 빗발치는 변호사와 채권단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문 밖에서 아우성치는
기자들의 목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간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던 그 기자회견의 순간에 멈춰버렸다. 모든 것이 그를 배신했다. 돈과 권력을 보고 곁에 머물렀던 친구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혼녀였던 오지혜에게서 차가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 집안 사이의 모든 계약은 오늘부로 파기된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슬픔도 없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손절 비즈니스적인 통보일 뿐이었다. 그는 사랑마저도 거래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삶을 비웃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의 모든 법인 카드와 개인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은행에서는 펜트하우스의 담보 대출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결국 그는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던 그 성에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다. 화려한 옷과 값비싼 시계 몇 개를 챙겨들고 로비를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호텔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거리로 나선 그는 갈 곳이 없었다. 한때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서울의 거리는 이제 너무나도 낯설고 차가웠다. 그는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명품샵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의 양복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흘기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그를 알아보고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진성그룹 본사 건물 앞으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위압적으로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저 건물의 주인이 될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저곳은 그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성이 되어버렸다. 그는 건물 외벽에 새겨진 젠순지라는 로고를 보며 텅 빈 웃음을 흘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제국을 지켰다. 그는 그 제국을 위한 가장 비싼 소모품이었을 뿐이다. 밤이 되자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그의 뺨을 때리는 순간 그는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섬광 같은 기억에 사로잡혔다. 8년 전 그날 밤, 똑같이 이렇게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던 서유진의 얼굴이,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고열에 시달리던 작은 아이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는 지금까지 그 기억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몰락한 자아를 지탱해주던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자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망령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움에 신음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 그가 조금의 자비라도 베풀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그는 비를 피하기 위해 허름한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주머니에 남은 현금으로 독한 소주 몇 병을 시켰다. 그는 술을 물처럼 들이켰다. 취하면 이 지긋지긋한 기억과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술은 그의 상처를 마비시키는 대신 오히려 더 생생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술잔을 든 서유진이, 자신을 비웃는 서유진이 아른거렸다. 저 사람 강태민 아니야. 진성그룹에서 쫓겨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 들렸다. 꼴 좋다.
남의 등쳐먹고 살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남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뭘 봐 이 새끼들아. 하지만 그의 위협은 술에 취한 주정뱅이의 객기일 뿐이었다. 그는 남자들에게 주먹 몇 대를 맞고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흙탕물 위로 쓰러진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모멸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강태민이 이제는 길거리에 불황자처럼 얻어맞고 쓰러져 있었다. 그는 빗속에 누워 끄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점차 울음소리로 변해갔다. 그의 인생은 한편의 비극적인 코미디였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결국 모래성이었고 서유진이라는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값싼 여관에서 며칠을 더 보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그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서는 센츄리 타워의 기공식 현장이 비춰지고 있었다. 안전모를 쓴 서유진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 민준이 엄마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뉴스 앵커는 서유진을 역경을 딛고 자신의 실력으로 미래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라 칭송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민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눈부신 성공과 자신의 비참한 몰락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버린 그 폐허 위에서 그 누구보다 찬란한 성을 쌓아 올렸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분노나 증오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텅 빈 절망의 눈물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은 마르고 그의 텅 빈 눈동자에는 기묘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에는 목적지가 생긴 듯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는지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이 버린 그 여자와 아이가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의 뒤틀린 영혼은 마지막 확인을 통해 구원을 받거나 혹은 완전히 파괴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밤의 거리를 걸어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그 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발걸음은 더 이상 유령처럼 도시를 배회하지 않았다. 그의 안에는 목적이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씨가 되살아나 있었다. 그 불씨는 희망이나 야망이 아닌 자신의 파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확인 작업과도 같은 기묘하고 뒤틀린 집념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묻고 인터넷 카페를 전전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행방을 그녀가 세운 새로운 성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한 세련된 오피스 빌딩이었다. 진성그룹 본사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위압적인 높이는 아니었지만 건물 전체에서 미니멀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통유리와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따뜻한 원목이 조화를 이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 같았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다. 설계 건축가 서유진.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종류의 명예와 창조의 증거 앞에서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행색은 건물의 우아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며칠 동안 갈아입지 못한 구겨진 양복, 덥수룩한 수염, 공허하고 핏발선 눈동자. 로비의 안내 직원은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차마 제지하지는 못했다. 그의 눈빛의 서린 처절함이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로비 중앙에 있는 입주사 안내판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15층 YJR.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대표 건축가 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엘리시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거대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독립적인 왕국을 세운 것이었다. YJ, YU, 진. 그녀의 이니셜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한때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 두 글자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에 보란 듯이 새겨놓았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그의 심장은 지하 깊은 곳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했다. 8년 전 그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던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오만함과 권태로움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흠뻑 젖은 채 절망적인 얼굴로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시간은 흘러 이제 초라하게 엘리베이터에 갇힌 쪽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15층의 문이 열렸다. 복도는 소음 하나 없이 고요했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바닥의 대리석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복도 끝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반투명 유리로 된 세련된 출입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옆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차가운 금속 명판이었다. 그 위에는 단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서유진.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시간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세상은 오직 그 문과 자신 단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앞으로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아이를 안고 하룻밤만 재워달라며 애원하던 그녀의 모습. 그런 그녀를 향해 경멸의 웃음을 흘리던 자신의 모습.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라고 내뱉던 자신의 잔인한 목소리. 바닥에 던져졌던 돈다발. 그는 웃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애원할 때 자신이 지었던 바로 그 비웃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내 끄끄거리는 울음으로 변해갔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서 빼앗은 것은 고작 하룻밤의 온기와 약간의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고 한 아이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열한 배신을 행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스스로 일어섰다. 그가 던져준 모욕의 돈을 줍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벽돌을 쌓아 올렸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워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눈앞의 저 문이었다. 저 문은 단순한 사무실의 입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파괴했던 한 여자의 세계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견고하게 재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였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는 그대로 문 앞에 주저앉았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대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복도를 가득 메웠다. 8년 전 그는 그녀의 눈물을 비웃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문 앞에서 그녀가 흘렸을 그 어떤 눈물보다도 더 비참하고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구원을 바랄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 차가운 복도에서 영원히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차갑게 식어갔다. 마치 8년 전 그날 밤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던 빗물처럼. 시간은 돌고 돌아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역할이 바뀌었을 뿐 무대와 대사는 그대로였다. 한때 조롱하던 자는 이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애원하던 자는 이제 견고한 성의 주인이 되어 문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향해 끝없이 울부짖을 뿐이었다. 강태민의 절규는 텅 빈 복도를 울리며 유리문 안쪽까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문 안쪽 자신의 사무실에서 막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서유진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그저 취객의 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 섞인 절망의 무게는 너무나도 짙고 익숙해서 그녀의 발걸음을 자석처럼 문 쪽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반투명 유리 너머로 한 남자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문 앞에 웅크린 채 온몸을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그 처절한 모습에 혹시 무슨 위급한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유진은 망설임 없이 문손잡이를 돌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8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둔 두 개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문이 마침내 열렸다. 문을 연 순간 유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완전히 망가진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듯한 덥수룩한 수염, 엉망으로 구겨지고 더러워진 양복 핏발이 선 채 퉁퉁 부은 눈.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강태민.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패배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등장을 알아차린 태민은 흐느끼던 울음을 멈추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유진의 모습이 담겼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증오나 경멸 같은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 혹은 의미 없는 풍경을 보는 듯한 무심하고 투명한 시선이었다. 바로 그 무심함이 태민의 심장을 수천 개의 유리 조각으로 찢어 밟기는 듯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저주를 퍼부어 주기를 바랐다. 그것은 적어도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증거일 테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박탈당한 것이다. 유진, 그는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녀에게 기어가려 했다. 마치 성지를 향하는 죄인처럼 그는 그녀에게서 마지막 구원을 갈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움직임은 그와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잔인하고도 명백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차분하고 건조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강태민 씨.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였다. 강태민 씨. 그 호칭은 그와 그녀가 한때 공유했던 모든 과거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단어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연인도 그녀의 아들의 아버지도 아닌 그저 이름으로만 불리는 타인이었다. 아니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내가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 제발. 그는 아이의 이름을 들먹이며 마지막 동정심에 호소했다. 그 순간 유진의 투명한 눈빛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마치 신성한 영역을 침범당한 것 같은 차가운 경멸의 빛이었다. 그녀는 태민을 지나쳐 사무실 안쪽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김비서 보안팀에 연락해서 복도에 외부인이 들어와 있으니 조치해달라고 하세요.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외부인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규정했다. 안 돼 유진아, 제발. 태민은 절규하며 그녀의 다리라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사무실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와 함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직 안 가셨어요. 저 학원 늦겠는데. 민준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기 전 잠시 엄마의 사무실에 들른 것이었다. 아이는 엄마 옆에 서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낯선 남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강태민은 숨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가 서 있었다. 자신을 조금도 닮지 않고 오직 서유진의 맑고 총명한 눈을 그대로 빼닮은 아이. 아이는 건강하고 씩씩했으며 그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서유진이 지난 8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완벽한 승리의 증거였다. 그는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삶에 단 한순간도 기여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이물질 아이의 평화로운 세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불순물일 뿐이었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아들이 바닥의 남자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못하도록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아이의 시야를 가렸다. 미안 아들. 엄마가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자, 이제 가자. 그녀는 태민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고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잠깐만. 태민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들을 불렀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을지도 모르는 저 아이의 뒷모습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그리고 너무나도 늦어버린 고백이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침묵이었다. 그녀에게 그의 사과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아들과 함께 그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자 복도에는 다시 강태민 혼자만 남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태민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인형처럼 그들의 손에 이끌려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떠나간 복도 바닥에는 그의 눈물이 남긴 희미한 얼룩만이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에는 새로운 거인의 뼈대가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센츄리 타워는 서유진의 완벽한 지휘 아래 순조롭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었다. 어느 해질녘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타워의 공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다. 노을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 저게 엄마가 만드는 집이야. 민준이 타워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는 공사 현장을 가리키며 물었다.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냥 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을 담는 그릇이란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빛나는 미래를 향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8년 전 그녀의 뺨을 때리던 그 차가운 겨울비와는 전혀 다른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의 삶,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녀가 짓고 있는 저 위대한 건축물.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그녀의 유일하고도 완벽한 대답이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불빛만이 도시의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